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이어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19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19페이지 6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증 수출자 내용 보고 있는데요. 이거 교재 말고도 저희 시행규칙에 보면은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집으로 말씀드리면은 30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시행규칙 제17조랑 넘겨보시면은 시행규칙 제18조에 업체별 인증수출자하고 폭력별 인증수출자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여기 보니까 제1항에서는 이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나와 있어요. 신청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한 원산지 소명서가 있습니다. 원산지 소명서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생산자가 물품을 이제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이때 필요한 서류가 제가 원산지 확인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거래를 할 때, 국내에서 물품 공급을 할 때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작성하는 이유는 일단 영내산일 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지 물품 또는 원산지 재료이기 때문에 이 물품의 원산지는 한국산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원산지 확인서 상에 들어가는 그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서류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발급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비원산지 물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이걸 가지고 추가 가공을 해야지만 원산지 물품 또는 원산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 뭐냐면 국내 제작 확인서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국내 제조 확인서, 국내 제작 확인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물품의 어떤 물품의 명세는 바뀌는 것이 없지만 물품에 대해서 어떤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용역 같은 거 있잖아요. 코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로서 국내 제조 또는 국내 제작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출자가 예를 들면은 별도의 발급 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관이 되거나 또는 상공회의소가 될 겁니다. 두 가지 모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관에 가서 상공회의소에 가서 발급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 홈페이지 가서 접속한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발급을 하게 되면 발급 신청을 할 때 이 서류 말고도 필요한 서류가 또 있어요. 여기에 원산지 소명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소명서. 자,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시행규칙에 가서 보시면 서식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산지 소명서의 양식을 보시면 여기 위에서는 이제 그 수출자와 생산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상호라든지 연락처,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실제 주소 나오게 되고요. 여기 가운데 보면 물품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물품의 그 물품명, 그다음에 모델 규격,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결정하게 됐을 때 가격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물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득 여기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 여기 밑에 보면 그 정보 밑에다가 여기 정보 안에 보면은 제조 공정에 대한 것도 나오게 되고요. 여기 밑쪽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소요 자재에 대한 명세가 나오게 돼요. BOM. 어떤 물품들이 투입이 되어 있다. 그 투입된 물품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원산지는 어디가 된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밑에서는 나머지 체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걸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발급 기관에다가 이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다라는 것을 소명하는 서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 주체는 기본적으로는 수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내가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를 증빙합니다. 소명합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수출자가 하는 것도 되지만 생산자도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중간에 보면은 물품의 가격 같은 정보가 기재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이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가격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3번 변경 기준을 했다고 했을 경우는 가격 정보는 생략해도 됩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근데 이 물품에 대해서 수출 가격, 즉 부가가치 기준을 가지고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라는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자는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수출 물품의 가격을 생산자가 알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경우는 수출자가 보통 작성을 합니다. 아무튼 원산지 소명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증을 받을 때도 당연히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증받는 서류 안에 원산지 소명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2호에 보면 2호에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 소명서, 그렇죠. 수출 또는 생산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작성해도 되고요. 생산자가 작성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3호는 봤었죠. 원산지 확인서. 여기 괄호 안의 내용을 보시면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단계별로 발급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수출을 하는 자이기도 하면서도 내가 직접 생산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생산된 물품을 제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전에 대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원산지가 이게 맞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거든요. 구매해서 왔다고 했을 때는 이 물품에 대한 생산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산지 확인서를 받는 것이고요. 생산자랑 수출자가 같다, 동일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2항을 보게 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원산지 관리 전담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뽑을 수도 있고요. 내부에서 전담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말씀드려보면 회사 내부에 관리 전담자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을 정하는 거죠. 그 자로 하여금 전담을 하라고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다가 맡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관세사 같은 그런 전문가들한테 여기 우리 회사에 원산지 관리 전담자 업무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또 변호사, 관세사, 공인, 회계사가 되거나 아니면 밑에 2호를 보시면 원산지 관리사가 있는 거죠. 원산지 관리사. 원산지 관리사 같은 경우는 단서에 보시면 소속 직원에 한정한다. 그렇죠. 원산지 관리사가 되거나 아니면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외부에 맡기게 되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냥 직원 한 명 두고 알아서 전담하라고 맡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통 제가 컨설팅 했던 업체들이 좀 중소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오늘 관리 전담자 역할을 하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본업이 있잖아요. 원래 업무가 있는 데다가 거기 추가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되고 나면 원산지 판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작성한 서류에 대한 책임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내가 뭘 모르고 작성했는데,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면 안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대표님이 이제 지정을 했는데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을 보시면 그 신청을 했을 때, 접수했을 때 처리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20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주가 조금 안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인증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2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처리 기간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안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보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항에 보면은 보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보정 기간. 보정 기간은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 보통의 경우는 보정 기간은 2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거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일 이상 10일 이내 기간. 그 다음에 5항을 가서 볼게요. 5항은
만약에 이제 인증했던 사항에 대해서 변동되는 게 있다, 변경되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변경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신고 받는 곳은 세관장이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이네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다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보면 제가 인증 수출자 신청을 할 때 신청을 받는 세관은 본부 세관만 받습니다. 본부 세관. 본부 세관이라 하는 것은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면 메인 커스텀즈가 되는데요. 전체 일선 세관이 있다고 하면 일선 세관을 이렇게 관할하는 좀 주된 세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는 총 5개의 세관이 본부 세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까지만 본부 세관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있는 우리 회사 위치가 경기도 일산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딘지 봤더니 파주세관이 관할지거든요. 파주세관은 서울세관 관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 본부 세관에 인증 수출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6항에 볼게요. 6항에 보니까 변경 신고 받았을 때는 7일 안으로 이제 변경 신고 수리서라고 하는 것을 교부를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시행 규칙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나올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재상에는 없는 거고요. 그냥 제가 따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그 업체별 또 그 다음에 품목별 인증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 한번 인증받으면 5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랑을 보시면 인증이 이제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즉 30일 전에 이제 이 변경이 아니라 이제 추가하는 거, 갱신에 관련된 신고를 하라고 이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30일 전까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면 이제 인증받은 거에 대해서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또 5년 또 추가로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몰라도 방금 봤었던 그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체별, 품목별 모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저희 교재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6번,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이라고 써 있어요.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그 다음에 수출 물품이나 수출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밑에 보니까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상담, 교육, 그 다음에 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에 관한 절차에 관한 상담 교육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할 때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대행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발급을 하는 것은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관세사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관세청에서 그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거 저희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밑에 각 줄을 보시면 18년도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증명서의 발급 대행 같은 경우는 관세청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한 필요한 어떤 상담이나 교육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거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시행령 8조까지 해서 저희 기출됐던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하는 업무들은 상담이나 교육을 하는 겁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 자,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요. 이런 서류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 발급 신청 이런 것들은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상담하고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7번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통보라고 써 있습니다. 제14조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 목차를 보니까 첫 번째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있고 넘겨보시면 수입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해서 이렇게 발급된 증명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발급된 증명서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류가 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기 전에 수정 통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발급했던 기관 국가가 되겠죠. 수출국의 세관,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최악 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 증빙 서류를 작성 제출한 후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수출자가 되는데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을 말을 하는 거죠.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하고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받은 최악 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해 보면, 수출자가 있겠죠.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여기 있는 수입자한테 보내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다시 이제 정정 발급을 하거나 해야 되죠.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두 군데다가 알린다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관장에게 이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최악 상대국에 있는 수입자에게도 그 내용을 알리게 된다는 거죠. 두 군데 다 이렇게 알려서, 그러니까 이사 같은 경우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증명서 자체가 오류가 있으니 만약에 접수했다고 하면은 이거 정정이 필요하니까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직 안 했다고 한다면은 적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 세관에다가는 내가 발급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앉아 얘기를 할 거고요. 당연히 수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관에다가는 정정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련해서는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내용을 알게 되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통보를 할 때는, 자, 밑에 시행규칙을 보니까 30일이라고 써 있어요.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30일 안으로 통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을 어겼을 때는 제재가 될 수가 있는 대대가 될 수 있다고 말을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악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세관장은 이것을 역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수입국의 관세 당국, 보통의 경우는 이 수입국의 세관이 되겠죠. 여기다가 알린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가서 결과적으로는 수입자, 세관장, 관세 당국 모두가 내용을 알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산지 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이를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정 통보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알려라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 보면은 세관장 및 최악 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두로 알린다는 것이 아니고 수정 통보서라고 하는 서면을 작성을 해서, 문서 작성을 해서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오류 내용, 그다음에 정정했던 사항에 대해서 알리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건에 대한 건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신고 번호 이런 것들은 그것이 어떤 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같이 알리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입자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수입을 할 때 협정관세 적용을 하려고 증명서를 받은 게 있는 거죠. 그 경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자는 최악 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 서류를 작성한 차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 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해서 납세에 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거에 대한 정정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신고를,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납세 신고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신고 납부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어떤 형태인 거냐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세금 납부를 했으면 신고 납부가 되는 것이고, 세금 납부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납부 기한을 생각해 보시면은 관세법상 납부 기한은 일단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후로부터, 납세신고 수리부터 15일 이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수리가 되고 나서 15일 안에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세청에 정하고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월별 납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리가 됐다고 해서 세금을 당장 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고 수리가 됐는데 보니까 납부하기 전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납세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 정정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납부를 하고 났다고 했으면 그때 신고 납부한 세액을 정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관세법상의 내용을 보시면은 납세에 신고한 세액을 정정하는 경우는 그냥 세액의 정정이란 말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정정할 때는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기간에 대해서는 보정 신청이라 말을 쓰게 되고, 그걸 넘기게 됐을 때는 수정 신고라고 말을 쓰게 되죠. 그 말을 쓴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시죠? 세액 정정, 세액 보정, 신청, 수정 신고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시행 규칙이 되겠죠. 규칙 20조를 가서 봤더니 역시나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써 있는데 뒤에 추가로 붙는 날이 있어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면조사 통지를 받기 전날까지로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부족세액 발생했을 때 정정을 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관세 당국에서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받고 나서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0일 이내 기간이 나와 있긴 하지만 혹시 그 전이라 하더라도 조사 통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 날 전까지를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과다세액 발생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오류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증명서 자체가 예를 들면은 수량 자체가 적게 기재되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이게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과다 납부를 하게 된 거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경정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납세에 신고한 세액을 바꾸는 경우는 똑같이 세액 정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준용 규정이 나와 있어요.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38조가 뭐냐면 신고 납부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액의 정정을 말을 하는 거겠죠. 납세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 정정하는 거. 38조 2 같은 경우는 보정 신청을 말을 하거든요. 38조의 3 같은 경우는 수정 신고하고 경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절차를 준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을 볼게요. 여기도 시험에 종종 가끔씩 나왔던 부분입니다. 원산지 증빙 서류 등의 보관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해보면은 보통 거기서는 5년, 3년, 2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여기서는 다른 내용들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일단은 보관을 해야 되는 주체가 세 당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출자만 서류 보관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모두가 보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특례법에 따른 그러니까 협정이나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 증빙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맥시멈은 5년으로 나와 있네요. 5년까지는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 말을 해보니까 바로 저희 전에 그거 기억나실까요? 원산지 증빙 서류를, 그러니까 원산지 발급 기간 있었죠.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 같은 경우에도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5년으로 보관하게 돼 있던 거 있었죠.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3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 말씀드린 거고요. 자, 밑에 보관 서류 보겠습니다. 수입자가 보관해야 되는 서류는 밑에 보니까 원산지 증명서 사본이라고 해요. 이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 원칙은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을 해야 돼요. 원칙.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가 사후 적용할 때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스캔을 받아서 갖고 있는 거 있는데 그 서류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 오리지널과 써있는 것을 스캔해서 제출하면 돼요. 반드시 종이 서류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훨씬 좋아진 거죠. 그런데 어쨌든 원래 원칙은 세관에서 원본을 달라고 하면 원본을 제출을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은 세관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이 아니라 사본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원산증명서 사본 이것을 보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하나 세안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은 원산 증명서를 발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발급하는 서류를 오리지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원본인데 두 번째는 트리플리케이트라고 나옵니다. 듀플리케이트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사본을 말을 하는 것이긴 한데 저희가 보통 그 수입을 할 때는 두 세트로 받아요. 오리지널 하나랑 그다음에 트리플리케이트 받거든요. 오리지널 트리플리케이트 두 장을 받아가지고 하나 세관에 내고 하나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본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단서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해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뭐 그런 거래 형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신고 필증도 있어야 돼요. 수입신고 필증은 수입신고를 하고 나서 수입신고가 수리가 됐을 때 세관에서 이제 발급해주는 서류가 됩니다. 수입신고 필증, 그다음에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지금 2번, 3번, 4번, 5번을 보시면 저희 관세법에 나오는 그 수입자가 보관 서류 있잖아요. 똑같지 않으신가요? 수입 신고했을 때 보관 서류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수입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협정관세 적용 받게 되면 물품의 단가가 있을 것이고 수량이 있을 것이고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가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이것이 어떤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걔도 포함해서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도 보관을 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국제운송 관련 서류. 그 다음에 사전심사서 사본, 그 다음 사전심사서 필요한 증빙 서류라고 써 있네요. 나중에 나오지만 저희가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관련된 사전심사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하고 나서 결정받은 내용하고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전심사를 받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맨 밑에 7번을 보시면은 끝에 나오잖아요. 심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수출자가 보관해야 되는 서류를 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수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러면은 원산지 증빙 서류 발급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원산지 확인서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소명서가 있을 수 있겠고 수출에 관련된 거래 증빙이 있어야겠죠. 수출 신고 필증, 수출 거래 관련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하겠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원산지 증명서 사본,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사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낸 게 있다고 하면 발급한 서류 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발급을 할 때 필요한 근거 서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국내 제작 확인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구비를 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수출 신고 필증, 그다음 세 번째,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 필증이라고 써 있어요. 예, 이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하게 됐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원산지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역내산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국산 물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한중 FTA 적용을 할 건데 그전에 수입했던 자재 중에서 중국산 자재가 있는 겁니다. 얘도 원산지 재료거든요. 근데 이 물품이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가 수입신고 필증이에요. 한국산의 경우는 원산지 확인서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원산지를 갖고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뭐냐면 수입신고 필증입니다. 수입신고 필증. 그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 필증이라는 얘기는 내가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판정함에 있어서 뭔가 그 원산지를 확인해야 될 서류가 있다고 하면 그 수입했던 물품을 확인하는 서류는 수입신고 필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그런 게 뭐냐면 사실 수입신고라고 하는 것들은 속일 수 있거든요.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원산지가 사실 어딘지 모르지만 신고를 그렇게 해버리면 수입신고 필증이 발급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주의할 게 있겠죠. 여기 뒤에 보시면 수출자의 명의로 수입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수입 신고서를 보면 가격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수입한 게 아니라 국내 생산자가 수입해서 저한테 공급을 했다고 하면 거기는 단가가 나오거든요.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입 신고했던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구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쓴 겁니다. 네 번째,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그다음에 물품,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건 뭘 말을 하는 걸까요? 구입 관련 서류라고 했을 때, 자, 원산지 결정 기준 생각해 볼게요. 세번 변경 기준은 가격 정보가 일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에 주고 사왔든 상관없어요. 근데 부가가치 기준은 다르거든요. 부가가치 기준은 내가 전체 물품 중에서 영내산이라 부르는 원산지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내가 국내에서 별도로 구매했던 자재가 있는데 얘가 한국산이다 그러면 이것도 가격 증빙이 있으면 영내산 재료로 봐서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가 한국에서 물건을 샀어요. 근데 이 자에 대해서 원산지 확인서를 받은 것도 없고 확인서를 받았는데 가격 정보가 나와 있는 서류를 받은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게 없으면, 거기에 없으면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BOM에 보면 BOM에다가는 단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옆에 보면 구매처가 나오거든요. 구매처 나오고 구매처 연락처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입증 서류라고 하는 것들 같이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명세서 또는 세금 계산서라고 쓰게 되면 그거를 반드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이 봤을 때 이 물품을 구매를 했다는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구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품,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라고 하는 것들은 가격 자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가 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공정 명세서라고 써 있네요. 원가 계산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그 한 EU FTA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 중에 하나로서 MC라고 하는 게 있어요. MC. 임포트 컨텐츠라고 해가지고요. 역외산 수입된 비중이 전체 물품 가격 중에서 일정 비율이 안 되는 거 있죠.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것을 영내산으로 인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거기 기준이 뭐냐면 전체 물품 가격을 공장도 거래 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엑스웍스 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웍스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 방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수출 신고할 때 FOB 가격으로 신고하잖아요. 거기서 국내에 발생한 내륙 운송비를 차감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수출자인데 수출 신고한 가격은 다 FOB로 변환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가격에서 내가 수출 신고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구간이 있잖아요.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 인천 통해서 물건 나갔다. 그러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발생한 운송 비용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포워더가 있다고 하면 포워더한테 받거든요. 그거를 보고 차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가격이 수출 신고 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수량을 나누게 되면 하나의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요. 두 번째 방식은 엑스웍스라고 하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원가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공장도 거래가라고 하는 것들이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계산을 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원가 계약서가 되겠죠. 원가 계산서. 그렇죠. 원가 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공정 명세서. 원재료 내역서 같은 경우는 그 BOM을 말을 하는 걸 겁니다. BOM. 그다음에 공정 명세서는 이제 그거죠. 저희 제조 공정도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가공을 했다. 만약 수출자가 직접적으로 생산을 했다고 하면 그걸 갖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산 증빙서를 발급을 하려면 생산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돼요. BOM하고 제조 공정도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하면 이 물품을 만든 자가 작성한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 관리 대장. 네, 그렇죠. 이것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8번 수출자.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이것을 만든 건 아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 그것들도 같이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류를 보시면 어떤 게 들어간지 아시겠죠? 이거 저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출자가 보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게 되면 내가 수출을 할 때, 증빙서류 발급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되고요. 역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수입자라고 했을 경우에 수입자 입장에서 공정명세서라고 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원가 계산서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수출신고 필증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다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서류가 뭐뭐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바꿔서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이건 해당이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생산자가 보관해야 되는 서류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보셨던 내용 중에 수출자가 보관하는 서류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보시면은 3기 3에 3이 아니라 2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3기 3이 아니고 3기 2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자가 보관을 해야 되는 서류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수출자한테 공급했던 서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공급계약서라고 나오죠. 물품 공급계약서. 보통 저희가 국내 거래할 때 계약서를 다 쓰진 않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거래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약서로 가름을 합니다. 거래 명세서나 뭐 발주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산자가 작성을 해서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들도 생산자가 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원산지 확인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국내 제조 확인서 같은 것들도 본인이 직접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단계에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보관을 해야 되는 서류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중 수출자가 보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자, 말이 나온 김에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네, FTA 거시민법 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좀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장별로 묶어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10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문제 13번이 있어요. 13번. 10페이지 가서 보면 문제 13번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7년도 나왔던 문제고요. 수입자가 보관을 해야 되는 증빙 서류 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으신가요? 공정명세서 필요 없죠. 그다음에 원가 계산서 필요 없습니다. 일단 기역, 미음 빼면 되죠. 밑에 보기에서 기역, 미음 들어가면 다 빼면 돼요. 그럼 답 나왔네요. 답 2번이네요. 그죠? 바로 답 2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바꿔낼 수 있겠죠. 다음 중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관 기간을 볼게요. 보관 기간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5년이에요. 5년. 5년이고 중국은 3년으로 한다. 끝입니다.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저희가 관세법처럼 5년, 3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다 5년이에요. 5년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왜 5년일까요? 물론 이게 뭐 100% 맞는 답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려보면 저희 관세법에서 관세 부과 대척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으로 잡혀 있을까요? 5년이거든요. 5년. 원칙은 5년이기 때문에 이 말 즉슨 원산지 조사를 해서 그 기간 안에 조사 이상이 있는 것들은 서류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확인해보고 문제 있으면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맞춰보면 일단 5년으로 잡히게 되죠. 저희가 이제 그 관세법 같은 경우도 수입자가 보관한 서류는 5년이잖아요. 물론 수입자가 보관한 이유가 그게 긴 게 뭐냐면 관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최소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하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놓고 보면 수입자는 5년 동안 보관을 하게 만들어서 그 기간 안에 혹시 이제 관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관 방법은 뭐 다 아는 거죠. 뭐 요즘에 보니까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뭐 이런 거 통해서 할 수 있다. 요즘에는
종이 문서로 보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종이 문서가 있다고 하면 걔를 스캔을 해요. 스캔을 해서 이제 뭐 따로 외장 하드라든지 회사 내부 서버라든지 이런 데 보관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산지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을 볼게요. 첫 번째, 자료 제출자입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산지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는 협정관세의 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 심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밑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알 것 같은데 여기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최악 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다른 나라에 있는 자에게도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무시할 수 있겠죠. 이거 내가 외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청은 할 수가 있어요. 제출 의무가 있다고 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써 있는데 얘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안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거래, 유통, 운송, 보관,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내용을 몰라도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밑에 그 시행규칙 1항 제2호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안 보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렇죠? 유통, 거래, 운송, 보관, 통관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같은 경우에도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만큼만 기억하고 계시면 혹시라도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골라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밑에 보니까 페루는 90일, 나머지는 30일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장까지 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관세법 개론 문제집 보시면 그 앞쪽에 FTA 특례법에 관련된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한 것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에서 거의 다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그 기출 문제 분석한 거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 특례법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밑에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4장까지만 보시면은 일단은 저희 절반 이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내용들 봤다. 뭐 뒤쪽에 나오는 것들은 좀 빠르게 넘어갈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4장 내용 보겠습니다. 원산지 조사가 나오게 되고요. 1항이 아니라 첫 번째, 원산지에 관한 조사 대상자 볼게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인 물품의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을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아까 저희 방금 전에 봤었던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자하고 겹치는 게 있죠.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라고 써 있는데요. 원칙적인 것은 현지조사가 아니에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서라고 하는 걸 먼저 내라고 해요. 아까 그 서류 있잖아요.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할 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거죠. 보고 나서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현지조사를 하게끔 할 수 있어요. 밑에 보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밑에 나오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최악 3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상기 그 사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최악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서면조사가 아니에요. 현지조사, 거기 가서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사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반대하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최악 상대국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그때는 시작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11년도 나왔던 문제니까요.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 현지 조사 같은 경우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통지를 하겠죠. 언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때 그 상대국에 있는 자가 나는 지금 당장 받기 힘들다. 그러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죠.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저희 법령집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볼 겁니다. 법제 17조가 되고요. 조항으로 보면 법령집으로 말씀드려보면 저희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 가서 봤더니 그 시행령 제11조에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라고 해서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17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시행령의 내용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밑에 법제 3항에 가서 보면 3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니까 연기 신청에 관련된 내용들은 시행령 제1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12조 1항 현지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연기 신청서를 현지 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FTA 특례법이든 관세법이든 행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체가 누구인지라고 그다음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간.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15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된다. 넘겨보시면 뭐 연기 신청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간단하네요. 뭐 성명과 주소, 고소, 그다음에 기간과 그 사유가 들어가 있는 신청서를 제출을 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한 횟수는 한 번만 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기를 승인하게 되면 조사 대상자와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있고요. 다만 최악 상대국에 대한 통지는 관세 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그러니까 협정과 다르기 때문에 특정 협정에서 정하는 게 없다고 하면 거기는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4번 나오죠. 미동의 시에 현지 조사 불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최악 상대국의 관세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현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통지하게 됐는데 동의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통지를 받은 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즉 밑에 보니까 30일 써 있네요.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를 하지 않게 됐을 때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됐을 때는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제 4항에서 나오네요. 조사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망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악 상대국하고 수입자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그 관세 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써 있네요. 그 말인즉슨 지금 관세 당국에 통지를 해서 거기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겠다는 거겠죠. 직접적으로 지금 수입국에 있는 우리나라 세관이 그거를 협조 요청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겠죠. 그 당국에 대해서 말을 해서 지금 이 자가 조사를 좀 거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게 뭐냐면 만약에 동의를 안 했어요. 협조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피해를 누가 볼까요? 수입자가 보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 수출자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거기 안 하면 협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 협정관세 적용했던 것을 배제할 수 있거든요.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배제를 시켜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수입자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사가 필요한데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수입자 불러가지고 이거 추진하겠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입자가 반대로 수주한테 말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둘이 싸울 수도 있는 것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 예정 통지가 나오네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서면 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관세 당국에다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 경우에 관세 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문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들도 다 이렇게 일정한 서식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예정 통지서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조사 결과 통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도 일정한 기간 안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똑같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써 있는데 밑에 그 내용을 보니까 30일이라고 써 있네요.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아세안, 인도, 베트남, 중국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그 결과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된다. 저희 시험에 나왔던 보기입니다. 13년도 나왔던 기출 내용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딱 보다 보니까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웬만해서는 30일로 보는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0일로 잡아놓고 보고 있지만 이거에 제외되는 것들, 아닌 것들을 골라가지고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역시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조사를 받을 때는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는 저희 관세법 제112조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 나오는 부분이냐면은 관세법 제5장에 가서 보면 납세자의 권리, 그다음에 심사와 심판에 대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112조에 관세 조사를 받을 때는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거기서는 관세사 또는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관사가 되고 나면 현지 조사를 하는데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협정을 정의하게 된 거죠. 상대 국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세관에서 직접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직접 가는데 조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관세사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저는 간 적은 없는데요. 저희 회사의 다른 분은 이제 인도로 가서 대행을 하신 적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제 영어를 잘한다, 영어라든지 어떤 특정 언어를 잘한다고 하시면은 나중에 원산지 그런 조사와 관련된 업무들은 보통 회계법인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는 거기로 출장을 가는 일들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뭐 특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뭐 베트남어라든지 뭐 인도어라든지 특정 나라 언어를 잘한다고 하면은 아마 거기에 특화된 업무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거기 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조사권 남용 금지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저희 그거 기억나시죠? 관세법 상에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제5장에 가서 보면 113조에 나올 겁니다.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111조에 나오겠네요.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조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